네, 머니올라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언급됐었던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드디어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고 뭐 실망했다 또는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발표가 있었는데 보시기에는 어땠는지요? 네.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장의 기대치와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분기마다 기업들 실적 발표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컨센서스는 얼마였냐. 컨센서스. 네. 그걸 항상 체크를 하고, 지난 분기 대비 아니면 작년 동기 대비에도 잘 나왔는데 왜 주가 빠지지?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을 때 주가는 빠지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컨센서스는 얼마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얼마 전에 이제 축구가 있었잖아요. 네, 논란이 많았던 그렇죠. 그 축구가 있었는데 축구에 대한 기대치는 얼마였을까요? 우승이었겠죠. 우승이었죠. 네, 사실 워낙 이번에 화려한 정말 멤버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우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아시안컵을 앞두고 자, 감독님 어떻게 이번에 아시안컵을 준비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16강 진출이요.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네. 엄청 실망스러웠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투자자가 되셨거든요. 네, 5년 전만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 문맹 수준이 제일 높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학구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페드 의장이 누구고 네, 이번에 지금 정책 금리가 얼마인데 언제 인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1000명당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만큼 금융 수준이 높은 나라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되게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럼 컨센서스가 높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의 간담회 이런 데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저 정도 알고 계시구나. 저 정도 수준을 우리가 지향하는구나. 예,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배구조가 당장 바로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시안컵, 월드컵도 아니고 월드컵 16강 진출은 항상 좀 챌린징한 건데 그렇죠. 도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시안컵 우리가 16강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였기 때문에 실망감이 컸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려면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밸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밸류가 업이 될 만한 기업도 없는데 무슨 밸류업을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밸류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 미국이나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우리에게 있는가?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는가? 기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후보군도 많고. 네, 후보군도 벤치에서 못 나온 선수들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이 많은데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16강 뭐 이런 목표를 얘기를 하면 실망스러운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발표는 발표고 우리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승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자, 있는데 요건은 됐어요. 네. 자, 두 번째는 이 선수들을 이끌고 나는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감독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주식 얘기를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네, 그 한 7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었죠. 주식을 얘기를 할 때는 주식파는 약간은 노름파, 네, 그런 부정적인 선입관이 우리 주변에도 많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는 주식 투자 안 해요. 네.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승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감독이 이때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었다. 아예 감독이. 없었다는데 그런데 지금은 나타났어요. 감독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총선을 위한 거든 다음 대선을 위한 거든 그 여건은 결국은 우리 투자자가 만든 거긴 해요. 600만 투자자에서 지금은 1,400에서 1,500만 투자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표를 얻으려면 잘하셔야 되죠.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아무도 관중도 없는데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내가 이번에 우승하겠다. 그런 환경이 아니다는 거죠. 전 국민이 이번에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졌듯이 그런 여건 속에서 감독이 우승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네. 봐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옛날에 히딩크 감독 모셔왔을 때 그 스텝들이 있었어요. 뭐 박항서 감독님도 그때 맞아요. 스텝이긴 했지만 히딩크 감독이 외국에서 모셔온 스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승으로 이끌어줄 만한 코치들은 있는가? 네. 그게 우리 금융 투자의 산업에서는 그 코치들은 누굴까요? 지도자 하나로는 안 되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 코치들이 바로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자금을 또 많이 집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관 투자가는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에 지금 속해 있고요.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이 지금 1,000조를 가지고 있고 계속 이게 늘어납니다. 한 1,700조까지 늘어날 건데 자, 국민연금에 그러면 이 운용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준이 그러면 우승으로 이끌 만한 코치진들이 아닌가 보면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운용력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코치진들은 뭐 했지? 네. 우리의 주식시장이 우승하기 위해서 우리의 코치진들은 뭐 했지?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계속 더 낮출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선수들로는 우승 안 돼. 나는 그냥 프리미어 리그 가서 프리미어 선수들 그 경기 보러 갈 거야 하면서 해외 투자, 해외 대체 투자 이런 걸 늘렸는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 그쪽 경기가 훨씬 박진감 있고 수준 높은 경기긴 맞죠. 맞는데 국민연금이 그 코치진으로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파워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동안에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주주 가치를 강탈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국민연금이 나서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엄청난 그 주주 가치 강탈로 인해서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안 냈었던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코치진들은 우승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치진들도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코치진들이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다. 네. 그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큰 보험사들 있죠. 네.
은행들 있죠. 네. 그 보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뭐 변액보험 이러면 거기에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보험사들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기관 투자가예요. 그런 기관 투자자가 의지를 갖고 이제는 코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나 우리 선수들이 기업에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선수들이 이번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네, 라카룸에서 하면 코치들이 나서가지고 저는 그 선수들에 대한 부분에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이제 비난하는 거는 원치는 않고요. 어떻게 당시에 그러면 코치는 뭐 했나? 헤드 코치였던 감독은 뭐 했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밸류업이 이번에 정부의 발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이제 다시 되짚고 기억하고 가야 되는 네. 걸로도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코치에 해당되는 기관 투자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코치, 감독, 선수가 다 움직여도 네. 붉은 악마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경기를 해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딱 그거 그 그러면 질문. 아니 뭐 저기서 뭐 메시도 오고 다 왔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네. 상암 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뛸그 마음이 기분이 안 나죠? 마음이 네, 안 의욕이 나잖아요. 없죠. 그런데 없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보면 제가 예전에 동학개미 혁명, 저한테 동학개미의 뭐 스승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도 맞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동학개미라고 하지 말고 우리 붉은 개미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혁명의 결과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붉은 악마라는 말이 나왔던 게 2002년 월드컵 때 16강이 아니라 8강이 아니라 4강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주식 투자 열풍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붉은 개미라고 부르자. 뭐 그런 얘기도 네, 했었었는데요. 네, 기억하기는 더 편하네요. 네. 붉은 악마, 붉은 개미. 지금 이 붉은 개미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맞아요. 네, 열받아서. 네,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없으면 엄청 안 되는데. 네, 붉어졌는데 그러한 1,500만의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닥이 밸류업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예, 다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줄 수 있게끔 뭔가 모티베이션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해서 우리가 이기고 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쟤네들은 군대 면제라는 그런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다. 네, 야구도 마찬가지도. 야구도 뭐 하면 군대 면제. 근데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도 우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우승했을 때 전 국민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군대 면제 해줘도 돼.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선수들이 국대로 차출돼 가지고 왔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혹시 경기하다가 부상당하면 그러면 본인이 소속된 프로팀에 가서 못 뛰잖아요. 그렇죠. 나만 손해죠. 네,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분명히 기업들이 선수라는 거죠. 이 선수들이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우리 코스피가 우승하게끔 한번 열심히 뛰어볼까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빠졌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뭐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진단을 해보면 왜 대주주들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을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물적 분할을 하고 왜 지주사를 만들어서 밑에다가 달고 근데 지주사 가치는 자회사 가치들을 다 합친 것보다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고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상속세 증여세하고도 문제가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빠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여론은 약간 의식을 하신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주회사가 거의 PBR 0.3, 0.2 뭐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0.5 밑에서 거래가 되면, 그러면 10조짜리 회사가 3조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10조짜리 회사가 3조의 거래가 되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해서 사도 주가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10조짜리 회사가 10조로 거래되다가 나중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을 60%를 맞는다고 하면 6조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3조로 저평가를 만들어 놓고 60% 맞으면 그쵸. 1조 8천억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 그래, 밸류업을 해서 10조짜리를 10조짜리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30%로 할게. 그러면 이게 대주주만 좋은 거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10조짜리를 10조로 해놓고 30%를 세금을 걷으면 3조예요. 아까 1조 8천억이었잖아요. 3조예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게 대주주를 위한 과세 혜택이 아니라는 거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한 5년 동안 우리 시장의 그 후진적인 그런 변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과세 요건이었어요. 그 부분도 작년 연말에 이제는 한 명당 50억으로 바뀌긴 했었죠. 자, 그게 있기 전에 이게 얼마나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의 장기 한 20년치를 보면요. 연말만 되면 주가가 빠져요. 배당 그것 때문에 그렇죠. 배당하고 또 하나 더가 주식은 지금까지는 1억 한 명이 50억 이상을 대주주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금 안 내잖아요. 네, 그랬죠.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억인데 한 주식을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뭐 아들 그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친인척이었어요. 친인척이면 인척이 어디까지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척, 친척하고도 요즘 잘 안 친한데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2년 지나면 국세청에서 불성실 과세라고 해서 통지서가 날라와요. 나는 삼성전자 그쵸. 2억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근데 친척들 다 더했더니 1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매매, 특히나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1년 안에 주식 사고 팔고도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을 1년 안에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20%가 아니라 30%예요. 네, 거기다 농특세 뭐 합쳐가지고 33%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33%에다가 나는 몰랐는데, 나는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불성실 그 과세 20% 또 두드려 맞고, 거기에다가 연간 한 11%씩 또 가산세 붙거든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 개인 고객들도 연말만 되면 네. 내 친척들이 도대체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난 데도 있죠. 이게 왜 어디서 갑자기? 네, 아니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아내분이 들고 있다고. 네. 아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가정 분란의 소지가. 그런 이상한 일이 있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전무님 주식 팔아달라고. 네. 네, 아무리 우량한 기업도 삼성전자 팔아주세요.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 좀 더 주는 것 그것도 팔아주세요. 자, 그게 있었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배당이었어요. 전무님, 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그거 배당 5% 받아도 거기서 60%는 제가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한 45%, 6%에다가 또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도 내야 돼요. 그 절반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냥 다 팔아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이렇게 정부에서 장기 투자가 되도록 리드를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무조건 주식 팔게끔. 네, 그러면 단타가 될 수밖에. 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나는 위대한 기업을 샀다고 했는데 특히나 큰 대형주들은 그 떨어지면 외국인이 사버리거든요.
외국인이 사니까 그나마 덜 빠지는데 아까 코스닥의 우량기업 네. 와, 이 기업은 정말 신기술을 개발해서 3년에서 5년 지나면 10배 날 거야. 나는 정말 쥐고 갈 거야 라고 했다가도 연말만 되면 50% 60% 빠지면 견디기 힘들죠. 그 변동성이 누가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죠. 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됩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명당 50억으로 좀 명확해졌어요. 내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명당 50억은 별로 많이 해당도 안 될 거.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개선은 되고 있거든요. 개선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저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네. 그리고 아까 그 코치에 대한 인센티브. 네. 자, 그러면 감독에 해당되는 게 정부인데 네. 정부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 영광을 누리느냐 보면 표예요, 표. 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1,500만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그런 자산이 불어나고 네. 우리가 보험 가입했던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번에 반짝 성으로 아니라. 정책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밸류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정부는 그렇고 그러면 아까 그 코치가 있다 했잖아요. 네. 기관 투자자. 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왜 액션을 안 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그냥 우리 기관 투자가의 가장 큰 형님인 국민연금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지금 전주 내려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 내려가서 힘들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 집은 서울에 있고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고생에 대한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박해요.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 너무 박합니다. 박하고 1년 내내 각종 감사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온갖 감사 다 받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일했던 후배나 이래 만나보면, 좀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수한 운영력들이 다 빠져나가겠네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뭔가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어떤 기업들의 그런 나쁜 관행이 있었을 때, 아니, 그거 내가 지적했다가 나중에 국민연금 은퇴하고 나면, 또 대부분은 국민연금 계시다가 나오면, 큰 대기업 계열이나 큰 은행 계열로 많이 가십니다. 거기 운용사들 다 있으니까요. 내가 나중에 저기 가야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나한테 보상도 없는데, 그쵸.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보신주의, 그리고 그거를 또 탓할 수만도 없고. 할 수만은 없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천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수익률을 조금만 1%만 개선시켜도 10조예요, 10조.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개선해도 1%가 뭡니까? 지금 우리 지수가 2600인데, 신흥국 평균 PBR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하고 일본이 지금 1.4배, 5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1.5배 이러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지수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겠어요. 네, 한 70% 지금 국내 주식이 70% 수익률이 난다는 건데 엄청나죠. 네, 140조에서 70% 수익이 난다면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수십조의 수익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왜 이걸?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큰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한테도 과감한 좀 인센티브가 네, 있을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어야 괜찮아, 나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다른 데 취직 안 해도 돼. 그런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감사 나오면 이것저것 너무 이제 그런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코치들한테도 그런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박세익 전무가 저번에 KBS 머니 올라가서 이런 얘기 하더라 하니까 그 운용력들한테 과감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뭔가 작심하고 오신 느낌이에요. 네, 좀 오늘 준비 작심을 많이 했어요. 해주신 거. 신박한 강의를 한 편 들은 기분인데 붉은 개미들을 대상으로 네. 보면 지금 화가 났잖아요. 네. 그럼 이 화를 뭐 어떻게 해야죠?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결론은 일단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주가가 어쨌든 약간 그 16강이 아니라 뭐 8강 정도 얘기하고 4강 얘기에서도 뉴스가 너무 팔아라. 이것 때문에 저는 빠진다라고는 생각했어요. 네. 자, 그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우량 기업을 지금 아직까지 싸거든요. 2,650 이러면요. 아직까지도 주가가 되게 싼 영역이고요. 물론 능력 안 되는 그 비우량 기업을 사시라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참 이 민초들의 힘이 되게 세잖아요. 그죠? 네. 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은 이순신 장군도 계셨지만 이 의병. 민병대, 네. 의병, 뭐 승병 해가지고 맞아요.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쪽에는 청나라, 명나라 뭐 바뀌면서 중국의 침범,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엄청 침범해 왔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한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와 이런 나라를 지키겠다는 공의를 위한 엄청난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실패로 끝낼 건가 아니면 우리가 원했던 걸 이루어낼 건가. 해피엔딩으로 갈 거냐. 네, 그 이루어낸다. 이때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 최근의 정치 상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네. 사실이 있긴 해요. 인구가 너무 줄고 있어가지고 그 이슈.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인구가 줄긴 했어도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30년이 있었지만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 중에 뭐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30년 전의 주가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 있어요. 훨씬 많이. 그래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그런 수출 대기업은 전체적인 내수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이 이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는 제대로 된 주식 시장인가? 네. 예, 요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은 맞아요. 맞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업 가치 성장을 보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2차 전지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정도 참 공부를 많이 해서 와, 이 회사는 이렇게 성장 산업에 있기 때문에 책도 보고 머니올라도 보고 공부하죠. 네, 머니올라 그 구독자가 만 되기 전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너무 오랜 인연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10만, 20만, 30만, 40만을 제가 네, 다 100만까지 쭉 네, 가시는 걸로. 자,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고 한국의 이 민주주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에도 써여 있지만 우리의 산업화를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세대,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준 우리 형님 세대들한테 다 감사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되나? 네. 지금 이 세대는 네, 이 기성세대는 세대는 뭘 해야 되나 해서 금융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5년 전부터 우리 금융시장에 이렇게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기업 가치의 성장하고 주주 가치의 성장은 미국은 일치합니다. 네. 기업의 가치가 1조였다가 10조가 되면 정확하게 그 주주의 가치도 10조가 돼요. 그리고 사실 그래야 맞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맞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 일부 기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기업가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예,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기업가의 너무 크죠, 사실. 기업가들이 기업을 일궈내시고 맞아요. 엄청난 달러를 벌어 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네, 거니까. 그 부분도. 그래서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일부.
자, 그런데 그 일부 기업의 이 대주주 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 기업의 오너라고 하잖아요. 네, 오너 일가라고 하는데 상장된 기업은 오너 일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미국 한번 잘 보세요. 얼마 전에 뭐 과거 한 30년 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고 앨런 머스크도 간당간당해요. 주주의 힘이었던 거죠. 지금의 미국의 기업 구조, 지배 구조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주들이 오너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우리는 분명히 소액 주주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왜 소액 주주들이 주인으로서 행세를 못했지? 주주로서의 행세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총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총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까지. 주식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맨날 오는 그 주총 맨날 오는 그 주총. 참석장. 근데 이때까지 보면 근데 주총이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가지고 3월 말에 한 날에 거의 뭐 200개, 300개 몰려 있고 오지 말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나의 주주로서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주총 제도를 빨리 도입하자 하고 일부가 제도. 도입되고 있는데 네. 이 전자주총 제도가 전부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감독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부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감독이 이거 전자주총 이거 잘 되도록 그 시스템을 증권사가 만들든지 은행이 만들든지 아니면 예탁결제원이 만들든지 주주들이 쉽게 핸드폰에서 이번 주총 그날 내가 찬성 반대 누를 수 있게끔 그것만 해도 저는 제일 시급한 게 이거라고 봐요. 그러면 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네, 그거를 왜 안 했을까는 그동안에 이 저평가됐던 이유기도 하고 그래 해야 경영권이라는 걸 유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잘못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모 기업을 그룹에서 이제 사가는데 그 사갈 때 30%의 지분을 시가총액이 2조인데 30%면 6천억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걸 한 1조 2천억 주고 산다는 거죠. 왜? 그러게요. 경영권을 갖고 있고 오너십을 갖고 있다라고 서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서로가 착각을 하는 거고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다른 소액주주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를 살 때도 그랬고 보면 전부 다 공개 매수를 해요. 지금 가격이 40불인데 우리가 80불에 전부 살게요. 대주주가 누구건 소액주주가 누구건 상관없이 우리가 통으로 80불에 살게요. 네. 예,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가장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정부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4년 전에 들어오신 우리 붉은 개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얼굴이 붉어지시지만 화가 나시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무 나중에 우리나라 주가 박살나면 너 책임질 거냐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고객 자금은 운용을 못 하죠. 네.